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 시대 자산 운용이 더 어렵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돈을 굴려라. 뭐 간단하죠. 근데 우리 연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돈이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이 금값이 오른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금이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에 있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인플레이 되면 간단해요. 돈 가치 떨어지니까 금 사라 말이지. 근데 실제 연초 이후에 금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금값이 오히려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물가 오르니까 비트코인 사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지금 뭐 6천만 원에서 비실비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 또 요 근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저 경제 전문가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제방송, 공영방송 그죠? 거기서 물가가 오르는데 미국 주가 올라가는 것을 두고 그 인플레이를 무시하고 주가가 오른다. 이 표현 자체가 인플레이가 되면 그 자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오른다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발언이. 그러니까 이 인플레 시대 자산 운용이 더 어렵다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대로 하면 쉽죠. 물가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러니까 화폐 가지고 있었으면 손해다. 부동산을 사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인플레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플레 시대 자산 운용이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많은 시기에는 거의 부담스럽단 말이죠. 또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분들은 물가까지 오르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가 둔화되면 주식 투자하기도 겁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매출액이 둔화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 영업 실적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처럼 국민들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더군다나 부자들 4만 명과 나머지 11만 명이 가난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자산시장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제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한 사람도 당했고 주식 투자한 사람도 홍콩 같은 데는 당했어요. 홍콩에서 중국 주식이 많이 거래되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인플레이를 보고 뛰어들었다가 당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어렵고, 또 하나는 금도 사르겠는데 안 맞고, 그게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부채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자산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차라리 현찰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헐값으로 줍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언론 기사나 경제 전문가들 얘기 믿고 뛰어들다가는 당한다라는 거죠. 연초에 금가격 오른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8.15 출연할 때에도 가장 먼저 질문 받은 게 그거예요. 임 대표님한테 금값 어떻게 될 거냐고. 모두 다 달러 많이 공급돼가 금값 오른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온스당 3,000달러 가는 것도 뭐 1, 2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를 잘못 짚었다라는 거죠.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돈 흐름이 또 원래처럼 공급적 인플레이션이라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수입에 따른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데 연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원화 강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배팅했거나 원화 강세 배팅한 사람 다 실패했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는 그 소득 구조가 나쁠 때, 쉽게 하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할 때는 화폐 유통 속도 둔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해버려요.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경제학 교과서대로 하면 굉장히 쉽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자산시장 현장이나 실물리 경제 현장에서는 인플레이도 굉장히 어려운 자산 운용 환경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그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 생활비가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투자는커녕 가전제품도 구입하기 힘든다는 거죠. 뭐 자가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가 통화가치 하락이 아니라 통화가치 어떤 나라는 통화가치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국가는 통화가치 상승이 되고, 감당하지 못한 국가는 통화가치도 하락하지만은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또 외화가 부족한 국가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로 발전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 시대 자산 운용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학 교과서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자산 운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인플레 시대. 앞에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공영방송의 그 진행자까지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 같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또 뛰는 사람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플레이를 무릅쓰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주가가 올랐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인플레이가 어느 수준이 인플레인지, 또 물가만 오르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적당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적당한 한도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는 적당한 수준도 다르거든요. 어떤 국가는 5% 정도 물가가 상승해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어떤 나라는 2%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매출액 마진율이 2%인데,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계 부분에 증가까지 못 시킨다면 기업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주가도 내리죠. 또 시장금리, 회사채 금리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자산 운용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인플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또 국가별로 가계부채는 얼마나 많은지, 그 가계부채의 질도 따져야 됩니다.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은 것인지, 또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은지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GDP는 기업이 창출하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또 자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느냐 아니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는, 그리고 몇 퍼센트 올랐다라는 인플레, 그러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시장에 뛰어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요,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지금 3% 금리도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려워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3% 정도의 물가 상승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부동산 시장도 나쁘지 않고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고 또 채권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정도, 소득 수준, 가계 부채 대비 얼마, 뭐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그 관련 분야를 다 점검한 이후에 투자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냥 경제학 교과서대로 그저 인플레이는 화폐가치 하락이니까 돈 굴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